안녕하세요. 간호박사 베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문제풀이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유를 취하게 한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번.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그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침상에서 내려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를 대줘야죠. 그래서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설을 도와주는 거고요. 자, 간이변기가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침상머리 올려 좌유를 취하게 한다. 우리도 대변을 볼 때 힘을 줄 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인 침상머리를 올려주는 거죠. 자,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으면 안 되죠. 변이가 느껴질 때는 즉시 배설을 해야지 변비가 생기지 않고요. 자, 4번.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마사지 해줘야지 장 운동을 도와주는 거고요. 자, 5번. 섬유질이 많은 고섬유질 식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거죠. 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번.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5번이 정답이죠. 화장실 조명은 밤에도 항상 밝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자, 2번. 안전 손잡이는 옆에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자, 3번. 배뇨 시 옆에서 기다려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만약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4번. 화장실 문 앞에 매트, 타일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틀려요. 앞에 미끄럼 방지, 미끄러지지 않는이 붙어야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매트 타일은 도리어 대상자들의 낙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면 깔아주면 안 되겠죠. 자,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쓰도록 해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죠. 이동변기를 사용해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해요.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그 이동변기 안에서 이제 병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거기 때문에 민망할 수 있잖아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게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자,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4번.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소독제로 닦는 것보다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씻도록 해야 되죠.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4번.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번이 정답이죠. 소변 주머니는 세척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자,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로 가도록 위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광이 아랫배 쪽에 있는데, 자, 소변 주머니를 허리나 아랫배보다 위로 올리면 나온 소변이 역류돼서 다시 들어가서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낮게 유지를 하고요. 자,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시간마다 확인을 해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감염의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자, 4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제자리에 꽂아야죠.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하복부가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건 방광의 소변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광의 소변이 차 있는 걸 말해요. 소변주머니 유치도뇨근을 하고 있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유치도뇨관 자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접히거나 꼬이거나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소변 배출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복부가 불편하거나 통증을 호소할 때는 이런 유치도뇨관 소변줄이 막히거나 꼬여서 배출이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기저귀를 사용한다고 계속 기저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배뇨하는 습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면 와상 상태, 누워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욕창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자,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해도 스스로 배뇨나 배변할 수 있도록 변기 사용을 시도해 봐야 되겠죠. 자, 2번. 수면 시간 이외에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는 건 이제 환기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배설물 처리 후 환기를 하는 거고요. 자,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마사지가 아니라 보고해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상태 변화 시에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항상 보고가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하루에 3번만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상자마다 배변이나 배뇨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배변 배뇨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통 식사 시간이나 물 드신 거, 뭐 배뇨, 배변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놔요. 자, 그러면 이분은 식사를 하고 물을 몇 시에 드셨을 때 배뇨, 배변을 이런 시간에 하시는구나 해서 이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봐야 되겠죠. 자, 5번.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재사용한다? 안 돼요. 조금이라도 습기나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번.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번.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식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통목욕을 좀 피해야 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10도씨면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래서 따뜻한 정도. 우리가 통목욕할 때 40도죠. 42도가 아니라. 일반 환자들은 통목욕이 42에서 44도 정도 되는데 노인 환자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 미지근한 온도로 책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0도씨 정도의 물에 감기고요. 자,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하고 4번 젖은 머리는 빗질을 하고 드라이 반대로 나왔죠. 먼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자, 젖은 머리는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리고 빗질을 하는 거죠. 자,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번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3번이 정답이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샴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품을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충분히 적신 다음 거품을 내는데 뭘로 거품을 내냐?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거품을 내야 되겠죠. 자,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 후에 닦아내는 거예요. 왜? 거품에 의해서 기름때가 씻겨 나오기 때문에.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그래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줘야 되고요. 4번 세정제를 손에 적셔서 묻히는 게 아니라 모발에 직접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 바른 다음 거품을 내는 거죠.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물에 타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샴푸다. 그래서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면 돼요.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번 회음부에서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는 회음부를 닦기가 힘들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세운 후 다리를 벌리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가 아니라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야 되겠죠. 자,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는 건 감염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취, 염증, 분비물이 이상 시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전용 수건이나 꺼즈 솜 같은 걸 이용해도 돼요. 자, 5번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이 아니죠. 목욕담요는 이불이나 시트가 젖지 않게 덮어주는 건데 자, 등 밑에 깔아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서 이 회음 부위를 가려주는 거죠.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 팔은 윗팔에서 손목 쪽으로. 2번 유방은 목에서 배꼽 쪽으로.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팔과 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닦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심장에서 몸통에서 멀어지는 게 말초고요. 그리고 몸통에 가까운 쪽을 중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팔을 닦아줄 때는 손목에서 어깨 쪽, 윗팔 쪽으로 닦아줘서 우리 말초, 특히 손끝이나 발끝의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혈액이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침상 목욕을 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 침상 목욕을 해요? 거의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을 침상 목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청결히 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닦아주면서 혈액순환이나 장 운동도 도와주기 위해서 팔다리는 반대 방향,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으면 되고요.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는 거고요. 회음부는 위에서 아래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우리가 항문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로 들어가면 요도염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도에서 항문 쪽,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말초에서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 가번,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번,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번,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팔이죠. 그래서 입힐 때는 입마개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입힐 땐 마비된 쪽. 반대로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눕혀준다.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상체 부위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요. 중력에 의해서 대상자가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 대상자 신체 안위를 위해서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높였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다리 쪽의 침대를 살짝 눕혀주는 거예요.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거. 가번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번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번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5번이 정답이죠. 우선은 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거의 누울 때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비된 쪽은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 누울 때는 거의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건강한 쪽에 서야 돼요. 왜? 대상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거 볼 때는 되게 안정감을 느끼겠죠. 내 앞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민다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양보호사는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시켜 줄 때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동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머리를 먼저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체를 준비해야 돼요. 상체는 옆으로 돌려눕혔을 때 손이 밑으로 깔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놔서 팔이 눌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하체, 다리는 양쪽 무릎을 다 굽혀도 되고요. 아니면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다리에 올려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오는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올려놓지 않으면 굽히거나 올려놓지 않으면 다리가 뒤로 처지겠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다리를 반대쪽 발 위에 올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히고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킨 다음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 건강한 쪽, 오른쪽에 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번,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요. 자, 그리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눕히고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요.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거. 가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번,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번,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5번이 정답이죠. 휠체어 타는 방법도 먼저 설명을 보시면요. 자, 대상자에게 우선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휠체어는 어떻게 놔야 되냐?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놔야 돼요. 왜? 대상자는 우리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편마비 환자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요?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누워서 건강한 쪽 손을 짚고 일어나요. 그리고 건강한 쪽 팔로 휠체어를 잡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이용해서 옮겨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잠가요. 자, 그리고 발받침대를 젖혀서 다리가 걸리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양발을 휠체어 앞쪽 바닥에 놓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무릎으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줘요. 왜? 대상자는 건강한 다리로는 본인이 움직일 거니까 우리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그래서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건강한 다리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해서 몸을 회전해서 휠체어에 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뒤에 가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의자 깊숙이 앉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휠체어를 우선 대상자의 침대,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고요. 자,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아요. 자,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 다리를 지지해 준다고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줘서 가번에 보시면 대상자를 휠체어 옮겨 깊숙이 앉히고요. 그 다음 나번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거 1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보행기 사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와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의 사용법이 다르죠. 그래서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행기는 약한 다리를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같이 한 걸음 내딛고요. 그 다음에 그 걸음만큼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에는 뭐가 먼저 나가냐? 보행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약한 다리를 대신하는데 양쪽 다 약하니까. 그래서 보행기 나가고 약한 다리 그리고 반대쪽 약한 다리가 나간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쪽 다리에만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먼저 나가야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져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거. 1번,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번,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번,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전성을 높인다. 4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일으킨다.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의 자세를 보시면 지지면을 넓혀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내 균형도 잘 잡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을 모아서 딛고 서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다리를 벌려서 내가 지지하는 면을 넓히는 게 좋겠죠. 자, 2번. 순간적으로 빠른 동작으로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 내 근육이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도록 하고요. 자, 3번. 내가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자세를 낮춰야 될 때는 허리를 굽히면 허리가 손상이 돼요. 자세를 낮출 때는 무릎을 굽히는 거죠. 그래서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 자, 4번. 한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켜야지 안전하겠죠. 자,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둬서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 이거는 그림을 문제에서 안 넣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 가번하고 다번이에요. 가번은 그 휠체어 뒷바퀴의 공기압 상태를 보는 거고요. 다번은 휠체어 잠금 장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뒷바퀴 공기압 상태에 따라서 잠금 장치가 왜 안 돼요? 이게 너무 공기압이 그 타이어에 공기가 빠져 있으면 잘 굴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잠금이 안 돼요. 잠금 장치는 딱 걸어지는데 잠금이 안 돼 있어서 굴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공기압을 너무 빵빵하게 하잖아요.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이어를 눌러봤을 때 0.5cm 정도 약간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적정 공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잠금 장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식욕 증가, 2번 피부 발진, 3번 갈증 감소, 4번 전신 부종, 5번 소변 횟수 감소. 5번이 정답이죠. 감염이 있을 때 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탈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탈수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밖으로 내보내는 소변량을 적게 만들어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량이나 소변 횟수가 감소를 하고요. 자,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자, 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심하면 정신 혼동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재가 발생해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번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해 불을 끈다. 3번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4번이 정답이죠. 밑에 설명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 옷이나 이런 데 불이 붙었어요. 가장 위험한 게 어디냐? 얼굴이나 목의 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나 목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 연기나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가거나 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59번 보시면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번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번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대상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높지는 않고요. 독감 백신과는 상관이 없죠. 자, 3번에 보시면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재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거에 낙상을 했으면 골절이나 골절로 인해서 계속 누워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근육이 약해져서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심장의 혈액이 부족해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는 잘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그래서 침상 안정 중이라서 위험성은 낮죠. 호르몬 제제와는 상관이 없죠. 60번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큰 숟가락을 사용해 먹게 한다.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번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번 과일의 과육을 손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식기장애는 저장 능력, 저장 능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예요. 자, 그래서 씹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숟가락보다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조금씩 넣어줘서 씹게 하고요. 자,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면 기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안 씹은 음식물이 넘어가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턱은 당겨야 돼요. 자, 3번. 식후에 소화가 잘 되도록 앉아있는 시간은 30분이죠. 식기장애든 영양, 그 대상자든 뭐든 그 식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가 아니라 생채소는 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씹기 쉽도록 익힌 채소를 먹게 하는 게 좋겠죠. 자,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부위를 잘게 잘라 먹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